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시작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새롭게 돈을 벌어들이고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 모두가 바라는 경제의 긍정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돈을 잃게 되는 뜻하지 못한 사고, 또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역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 잘 아시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명절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는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지만 무엇보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잃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교통사고 이슈 및 명절 교통안전 이야기 첫 번째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최장 연휴 내수 경기에 대한 효과 찬반이 분분합니다. 게다가 민간주도 정부 지원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체감이 잘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넓혀보면 경제의 방향이 브레이크를 한번 잡고 난 뒤에 새롭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태껏 그래왔던 과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경제 상황 내수 중심으로 점검해드립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까지 추석 차례상 장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 조사 및 여러 정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일 추석 연휴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보험개발원이 어제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봤습니다. 명절 동안, 작년과 올해입니다. 명절 동안 손해보험사 콜센터에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를 봤더니 12만 9,915건, 약 13만 건입니다. 하루에 9,000건 정도고요. 교통사고 피해액은 3,580억 원입니다. 명절에만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명절 교통사고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경제적 손실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인명이 가장 중요하죠. 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라디오 시간에 이걸 더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교통사고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인명피해나 뭐 어떤 신체 어떤 손상 이런 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도 좀 손실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그러니까 GDP라고 하나요? 네네. 우리 국방비보다 많은 뭐 한 5% 정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의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인명에 따른 손실도 크지만 네네. 경제적 손실은 더 크다는 거죠. 예, 경제적으로만 따져보다 GDP 5%. 이 정도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중요한 이 생생경제 이슈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사실 귀성하시는 분들 많고 이동하면서 YTN 라디오 듣는 직업 운전자분들 시작해서 자영 운전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명절에 이동이 많아서 그럴까요? 이 시기 교통사고가 특히 좀 더 많지 않습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데요. 사상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발생 건수보다는 사상자 수로 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이동 패턴이 가족 단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탑승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상자 숫자가 이제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사고 한 건당 평상시 평균 이제 1.5인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1.8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대단히 사상자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친 분들 병원에 치료하고 입원하는데 그 인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혹시 뒷자리에 가족들 또 옆에 가족들 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명절에는 이 탑승자가 많기 때문에 좀 피해가 많고 장거리 이동도 많고 이렇게 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당국이나 경찰, 뭐 정부도 이때는 조금 더 대책들을 세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예방 대책 마련돼 있을까요? 대책 많이 세우죠. 네. 뭐 1년, 2년 된 것이 아니죠. 지금 네. 수십 년째 명절 기간 동안이면 특별 교통 수송 대책이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많이 발표하죠. 네. 그런데 이제 교통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늘린다든가. 네, 증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나 도로에 그동안 공사를 하던 걸 마무리하고 이제 안전을 네.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동안엔 헬기를 이제 띄워서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한다거나 네. 이래서 이제 고속도로 운행 중에 일어나는 위반 차량들 특히 갓길 운행하는 차량들을 이제 단속을 좀 강화하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대책들. 그리고 이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새부턴가 사실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졸음 쉼터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네.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거는 정부나 사회단체가 할 일이지만 네네.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 일은 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고는 거기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네. 이 대책을 시행하는 쪽과 네. 이 대책을 이용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운전자 쪽과에 네.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예컨대 명절 기간 동안에만 시행하는 고속도로에 갓길 가로 차로제가 있어요. 네, 쓸 수 있게끔 열어두는 거죠. 신호등을 네. 설치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체 구간에 정체를 해소하는 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네네. 이 갓길이 없어져서 네. 고장이나 또는 교통 유고 시에 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없어져서 2차 사고를 네.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이런 역효과도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졸음 쉼터라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져서 졸음이 올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건 대단히 이제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네. 이 진출입하는데 이 위빙 구간이 짧아서 또 지나는 차량을 추돌을 하거나 또는 이 공간이 좁다가 보니까 진출입할 때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네네. 또 졸면서 운전하다가 여기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더 위험한 이런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시행할 때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현장에 맞는 이용자와에 대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네.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대책과 여러 원칙보다는 참여, 운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들, 운전자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일단 좀 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고속도로를 대거 이용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1일 교통정보원까지 하실 정도로 네. 많은 이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안 내겠다고 해도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사고가 이제 일단 나게 되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증 구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네. 사고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네. 느리니까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이 가벼운 접촉사고, 추돌 사고인데 네. 이 사고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그 사고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느냐고 네,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세워놓고 네네.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고장이 나거나 또는 이런 접촉사고가 났을 때에 네. 갓길이라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갓길에 네. 세워놓고 또 시시비비 가리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속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이런 교통 요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와 함께 운전자가 안전한 곳 그러니까 도로 바깥쪽으로 네. 가드레일 밖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조치를 취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안 요청을 하거나 이런 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네. 그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안전 삼각대를 비롯해서 안전 조치를 맞습니다. 취하는 것이 이제 주간에는 100m 후방,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해라. 이제 이런 네네.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이제 없어지고 네. 후방에 그냥 설치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할 때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확인하면서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 특히 이 범퍼죠. 차들이 막 서로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접촉사고 같은 건 날 수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CCTV를 그 도로에서 가리고 있다가 뒷차에 또 충격을 당하는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고, 도로에 서 계시지 말고 무조건 도로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 실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한 14% 정도가 이런 요인에 의한 2차 사고로 발생하거든요. 우리 14%라는 거는 고속도로 사망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사고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회장님 한번 아주 지적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화제가 됐는데,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명절에 또 졸리거든요. 졸음운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그 귀성길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졸음운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운전도 해야 되고 시골집에 가면 인사도 하러 다녀야 되고 또 요즘 부인들 하는 일이 힘드니까 일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피곤한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필요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졸음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이제 졸음이라는 것이 피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귀성길에 보통 이제 귀성길 특성이 자동차의 탑승 인원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3명 내지 4명, 많게는 5명까지 탑니다. 이렇게 탔을 경우에 지금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3명 이상 tab승을 하고 1시간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4,000ppm까지 올라가요. 농도가 높으시군요. 이게 1,000ppm이 허용 기준치가 1,000ppm인데 1,000ppm이 넘어가면 졸음이 유발되고 두통이 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많은 인원이 탑승한 상태로 적어도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이게 머리가 띵하고 졸음이 오는 이런 요인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이 적어도 탑승 인원에 따라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키고, 그리고 최소한 90분에서 120분 사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반드시 휴게소에서 15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이런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이 귀성길 안전운전의 가장 좋은 운전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중요한 얘기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주 한 병 드시고 운전하실 분 안 계시죠? 특히 가족들 태우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이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탑승자가 많을수록 졸음운전의 그런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옆차 한번 보시죠. 한 20-30분 운전하신 분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옆차 보고 창문 좀 내리고 인사도 한 번씩 나누시죠. 그리고 그렇게 좀 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타고 가시는 분들 운전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잘 살펴보시고 졸지 않도록 가벼운 대화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창문 동시에 내리신 분들은 YTN 라디오 같이 듣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끝으로 이 명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명절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3가지만 꼽아서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차량 점검이죠. 가족과 이동하는 중간에 차량이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고속 주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 고장은 대단한 위험을 안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했다 하시게 되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 제작사가 서비스를 무료 부상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라도 좀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어예요. 타이어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최소한 적정 공기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압 점검만이라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느냐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회장님께서 운동을 주도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설치해 놨으니까 꼭 이 공기압 체크하셔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운전을 해도 머리가 띵하거나 졸음이 오거나 하게 되면 네. 무리한 운전하시지 말고요. 네. 즉시 휴게소에 들러서 좀 충분한 휴식 가지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졸음운전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이 주로 이제 이 오후 시간대예요. 네, 지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오는 이제 식곤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식곤증이 오는 이유가요. 식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신 분도 식사를 많이 하면 식곤증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식사량의 네. 70 내지 80% 정도 조금 네. 적게 가볍게 드시는 것이 식곤증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귀성길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귀성길 분주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해서 가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어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빨간 날은 다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빨간 날이라는 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1949년 6월부터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현재 공휴일은 연간 15일인데요. 일요일, 국경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식목일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됐고요. 제헌절 역시 2008년부터 쉬지 않는 날이 됐습니다. 한글날은 제외되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바뀌었습니다. 공휴일, 사실상 이 노동법상에는 주에 쉬는 날 그리고 노동절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법률로 보장하자라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었죠. 공휴일, 긴 연휴, 쉬는 만큼 또 똑똑한 소비로 내수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가족과 휴식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휴일에 대한 생각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귀성길 분주한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9분 22초 지났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공항 풍경 보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던데요. 해외 소비가 많이 커졌다 이런 뉴스 들어와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석 연휴가 열흘간 최장 연휴다 보니까 이번에 나가는 해외 관광객이 100만 명을 올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쓴 돈,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30조 2,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소비 지출은 가게가 의식주나 교통비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이 서비스의 대가로 쓴 돈을 말하는데,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한 해외 직구나 회사 출장 등의 업무로 쓴 돈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여행 증가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항공 노선 확대 도입 명절이나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그만큼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이 1262만 명을 기록해서 작년 상반기보다 19%나 늘었습니다. 가계의 해외 소비는 국내 소비와 비교해서는 적지 않은 규모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소비 지출 규모는 국내 통신비 지출액보다 27%가 많았고요. 국내 전체 교통비 지출액이 약 33% 수준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이거 깜짝 놀랄 만한 뉴스입니다. 위조 지폐가 크게 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이 만원권 위조 지폐가 643장에 달했습니다.
5,000원권이 211장이고 5만 원권이 50장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이 월등히 많은 숫자인데 네. 만원권 위조지폐 적발 장수는 2015년에 335장, 16년에 671장이어서 올해는 이 상반기에만 643장이 기록해서 매년 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동 수도권이 75% 이상을 차지했고요. 이 강원도와 대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도 50장에 그쳤는데 만 원짜리가 643장이나 된다. 그 많은 이유가 있나요? 2015년까지는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위조 지폐 수요도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당국이 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5만 원권은 줄고 이 대신에 만 원권 위조 지폐가 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 원권은 5만 원권에 비해서 이 확인이 좀 허술하다는 점도 이 위조 지폐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로 좀 꼽히고 있는데 네. 만 원권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서민 생계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위조 지폐 정말 큰 범죄입니다. 이거 빨리 좀 단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4년 6개월간 중단하거나 축소시킨 부가 서비스를 봤더니 이것도 370여 건. 소비자들한테 좀 손해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예, 2013년부터 17년까지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이 국민과 BC, 삼성, 신한 같은 이 8개 카드사들이 중단하거나 축소한 부가 서비스가 372건, 카드 종류로는 4,047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비스 종료가 41%, 서비스 축소가 38%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아무래도 서비스는 종료나 좀 끊는 경우로 말하고 서비스 축소는 네. 주요 할인 금액이나 네. 포인트 적립 축소 또 이마트나 같은 이 마트의 적립 포인트 축소 등이 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 혜택 때문에 사실은 신용카드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축소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가 잇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고, 그러면서 카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같은 기간에 연매출 2억 원 이상 영세 가맹점의 이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내렸고요.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이 가맹점 수수료도 많이 내렸습니다. 네. 이 카드사별로 파악을 해보면 국민카드가 75건, 하나카드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현대카드와 신한카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정말 금융사의 서비스 관련해서는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석 연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도 대거 쏟아진다고요? 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의 자료인데요. 이번 달 전국에서 총 56개 단지 46,445가구의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32,204가구가 일반 분양인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 분양 물량이 22,222가구에 달하는데요. 지난달 6,790가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난 겁니다. 이 물량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꺼번에 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도별로 좀 보면은 경기가 12,782가구로 가장 많았고 네. 서울과 부산, 광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분위기는 다르네요.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건설사들이 좀 눈치를 좀 보긴 했는데요.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신규 분양에서 1순위 마감 행진이 좀 계속 나오니까 그동안 밀어놨던 물량을 좀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양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실수요가 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좀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모가 남기고 간 건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건축물의 소유인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신청을 하면 소유자의 건축물 보유 정보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 건축물의 주소를 일일이 조회해야지 소유자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이 사실을 이제 상속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유산을 찾을 방법이 좀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족 간의 분쟁도 많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좀 분쟁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명절에 또 가족들끼리 모이면 나오는 얘기일 텐데요. 서비스가 좀 빨리 시행되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비즈니스워치 김준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최장 열흘간의 황금 추석 연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교통 관련 중요 인터뷰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 이동하고 계시죠. 이 긴 연휴 쉰다라는 의미보단 사실 경제적인 걱정은 더 많습니다. 온도차도 제각각이고요. 특히 내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도 많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 인천공항 북적거리는 모습들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나라 내부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화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혹은 여러 가지 명절 때문에 긴 휴식 시간 혹은 휴가 기간이 펼쳐지면 좀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은 생산 쪽에서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이 그럴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해외 수요라든가 국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연휴 이전이나 아니면 연휴가 끝나고, 조업 일정 등을 조정을 해서, 생산을 차질이 없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생산 쪽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도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소비가 좀 진작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네네. 귀성 기간이 연휴 내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남아있는 연휴 기간 동안에,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가, 관광을 간다든가, 이런 효과들이 모여서 어떤 소비 진작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에 가 있는 시간보다는 돈을 써야 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쪽에서는 좀 있을 텐데 정작은 지금 자영업자분들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열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연휴랑 맞물려서 좀 이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이 내수 시너지 효과 있을까요? 대도시 주변에 특히 이제 사무단지라 그러죠. 업무단지 네. 쪽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분명히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분들의 국한된 좀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 오히려 또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순기능, 순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넓게 시야를 넓혀보면 또 다른 효과들 볼 수 있다는 점 지적해 주셨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어떻습니까? 지금 3년째 맡고 있는데요.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벤치마킹한 면도 있고 이게 좀 내수에 도움이 돼야 된다. 아직 별로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수랑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근데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차가 큰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참여 업체 수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가 되는 그런 산업의 분류가 좀 작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진 않지만 분명히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도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어떤 기반이 없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구, 인천공항 풍경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이동 자유 선택을 욕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지만 내수랑 비교해서 조금 지적하는 듯한 모양새로 얘기하고요. 또 우리 국민의 해외 소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실장님?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는 그때의 어떤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는 많이 예상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행기 스케줄도 있고요. 네. 현재 숙박도 있고 그렇다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접할 때는 상당히 인천공항의 맞습니다. 북적이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네네.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단순하게 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형태가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 이게 사실은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한국은행이 소비심리지수 같은 거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움츠러든다. 여러 가지 안보 상황, 내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 심리는 좀 점차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기화 될까요?
아직은 좀 가능성은 뭐 긍정적인 방향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도 있는데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수출 경기는 좋은데 수출의 어떤 그 경기가 좋은 흐름이 내수가 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도 실질 임금도 사실은 거기 제자리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경제 지표가 실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심리 지표는 이제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판단을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고 하면 또 호재도 있는 건데요. 그 상황을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변화의 여진이 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것들, 소비 심리 같은 것들 이번 연휴라는 어떤 뭐랄까요? 약간 일종의 포즈, 약간 이 연휴를 주고 나면 좀 뭔가 반등되기도 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좀 이 긴 연휴 이후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연휴라는 게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쭉 흘러왔던 흐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쉬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의 흐름이 약간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연휴가 이제 전환점을, 형성을 한다면은, 네.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어떤 경제 흐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는 게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이 5월에 급히 들어서면서 굉장히 3% 성장률에 좀 많은 의미 부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아니다 추경도 있었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 하반기 다다라서쯤에는 아마 3%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좀 분분합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지금 나온 지표들만 딱 놓고 보면 3% 가능성은 좀 많이 희락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2.9%나 3%나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이 틀려서 하는데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3%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올해 성장률보다는 이제 내년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좀 나쁜 경기 흐름을 이제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그게 내년에 이제 확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내년 상황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올해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추석 지나면서 가족 간의 여러 이야기들 또 경제적인 얘기, 뉴스들 교환하실 텐데요. 올해의 어떤 흐름 또 단기적이거나 혹은 국소적인 것에 좀 생각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이거나 넓게 봐야 된다라는 시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환경도 사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도 인상을 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엔 조금 더 환경이 급변할 텐데 어떤 점들 좀 저희가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기준금리는 이제 언제 올리느냐에 이제 그 문제만 남았을 뿐, 이제 한국은행도 올리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이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의 또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게 혹여나 이제 지금 안 좋은 소비에 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은 이제 사드 문제라든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건가. 거기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게 이자가 오른다가 아니라 이자가 오르면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들어서 또 내수 문제로까지 오게 되고요. 이 대외 변수는 지금 계속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명절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경제 이런 얘기들 나누실 텐데요.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이 저희들이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경기의 또 방향성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금은 좀 희망을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관점에서 내년을 좀 바라봤으면, 그리고 실제로도 내년에 좀 괜찮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참 경제만큼 심리가 밀접한 그런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 그리고 기대라는 것들이 또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말씀 들어보니까 떠오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고향 가고 계시나요? 혹은 갈 준비하고 계시나요?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꽃도 피우고 명절이 주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자, 명절 이 조바심 나는 고향을 향하는 마음 앞두고요. 저희가 또 생생장바구니에서 관련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차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 잘 전해주시는 분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뭐 성수품 구입하시느라 아주 분주해지셨어요. 미리미리 사는 게 좋다라는 팁을 저희가 지난주에 드리긴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딱 추석이 이틀 남았는데 일이 바쁘셔서 차례상 물품 좀 늦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추석을 얼마 안 남기고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AT가 보도한 차례상 비용 참고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9월 21일에 발표한 1차 보도자료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 추석 차례상은 작년과 비교해서 여전히 저렴한데요. 전통시장은 21만 9천 원으로 지난주보다 1.1% 소폭 올랐지만 작년보다는 2.7%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대형 유통업체도 30만 3천 원으로 지난주보다 1.8% 떨어졌고 작년보다 많이 내려가서 7.8% 하락했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 걱정스러운 뉴스들보다는 좀 상황이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준비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랑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일주일 차이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햅쌀 나올 때가 돼서요. 송편이나 네. 이제 녹두편 만들 때 들어가는 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햅쌀로만 유통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묵은 쌀보다는 햅쌀이 비싼 게 당연하지만 이 상승한 주요 이유는 올해 쌀이 모내기 때 이른 장마가 있었고요. 또 이 수확을 앞두고 중간에 갑작스러운 우박이 내리면서 여러모로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약간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한 달 정도 기상 여건이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떡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햅쌀 하자마자 송편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졌습니다. 예, 쌀 가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상해 여러 음식들 올라가지 않습니까? 송편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이 그렇죠.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상에 올라가는 나물 종류마다 각가지 요리마다 어떤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네. 조상님께 좋은 것을 비는 후손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음식하면 역시 말씀하신 송편이잖아요. 그렇죠. 보름이니까 달도 둥근데 왜 송편 모양은 반달일까요? 그러게요. 이 같은 음력 8월 15일을 세는 명절인데도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중추절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먹고요. 맞아요. 네. 일본에서는 이날을 시보야라고 해서 동그란 단고를 먹거든요. 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송편만 반달 모양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보름달이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인데 네.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말처럼 보름달이 곧 저물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차 가득 차게 될 반달 형상을 한 떡을 빚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송편은 결국 달의 모양이니까 하늘을 상징하고 같이 올라가는 핵 과일들 이거는 지상, 땅 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국은 보통 토란국을 만들어 올리는데 이 토란은 땅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요. 달이 차면 기운다. 마치 네. 불금을 좋아하는 심리랑 똑같습니다. 사실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금요일을 좋아하잖아요. 곧 네. 휴일이 오고 휴일에는 또 이제 끝났구나 월요일이구나 이러시니까 같은 의미네요. 조상님들이나 요즘 세대나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송편, 과일, 토란국이 하늘, 땅 이런 공간을 나타낸다면 차례상에 올라가는 삼색 나물들은 시간을 또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차례상 나물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보통 이렇게 세 종류를 올리는데요. 네. 이게 잎과 줄기, 뿌리를 각각 상징한다고 해서 도라지 뿌리는 조상,
고사리 줄기는 부모, 시금치 잎은 자식이 됩니다. 네.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차리실 때는 그래도 역시 가가래를 따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을 차리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거기에 정성을 다한다면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차례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문재영 대리께서는 지금 시금치 잎이 네. 되시겠군요. 예, 저는 이제 시금치 잎에서 고사리 줄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 그렇군요. 네, 이 먹을 때 부모님께 한번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그쵸, 도라지는 사실 부모님을 있으니까. 상징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참 다른 의미가 있네요. 지역별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 지역이 좀 걸쳐 있거든요. 동서가 걸쳐 있는데 네. 특히 전라남도 지역 가면 차례상에 홍어 같은 것들 올라가지 않나요? 특산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 앞두고 제가 성수품 가격 동향 알아볼 겸 이렇게 전통시장 이쪽에 돌아보니까요. 네. 시장에서 홍어 냄새가 저 멀리부터 나더라고요. 아, 전남은 차례상에 대부분 홍어를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네네. 반면 옆 동네 경상도는 바다 음식이 많아서 네. 그중에 돈백이라고 하는 상어고기가 꼭 차례상에 맞습니다. 보이고요. 짭짤해요. 네. 또 충청도는 경상도랑 인접한 곳이라면 생선 건어물이, 전라도랑 가깝다면 말린 홍어나 병어 같은 게 상차림 품목으로 올라옵니다. 네. 또 반면 산이 많은 강원도의 추석 상차림에는 역시 감자, 고구마 이용한 음식이나 나물들이 많고요. 특히 네. 강원도에서 메밀꽃으로 유명한 평창은 밀전도 있습니다. 예, 역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들로 부모님들,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들 기리고 또 네. 형제들하고 화합하고 참 추석은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인데 사실 문대리님도 그 소리 들으시나요? 너 네? 시집은 언제 갈 거니? 이런 얘기. 예, 사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길 꺼리는 청년들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취직됐냐 네.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서 일 핑계대고 아르바이트 핑계대고 안 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좀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게 청취자분들 모두 추석 기간 동안 다들 집에서 쉬시면서 핸드폰도 꺼두시고 세상 소식 잠시 접어두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인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올해 신입사원 채용하고 있다는 공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이 접수는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시 원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혹시나 방송 들으시면서 평소에 좀 공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지원할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긴 연휴 기간 짬 내주셔서 지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 행정부터 농업, 전산, 회계, 통계, 기록물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하시게 되면 서류 통과 후에 2차 NCS 시험, 3차 필기 그리고 4차 면접 단계 거치게 됩니다. 네.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는 것이니까 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6시가 아닌 점 꼭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분야 모집하고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먼저 몇 해 전에 들어오셨을 텐데 어렵나요?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또 이 코너까지 챙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좋은 소식들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소식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10월 9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106님 출근해서 저 일 보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나 봐요. 창문 여시는 분들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타는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컨디션이 정상이어도 졸음이 오니까 창문 자주 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퇴근 후 칠남매 명절 장 보러 가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즐거운 장보기 되시기 바랍니다. 1425님은 명절 앞두고 참 안타까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클 텐데요. 위로 잘해주시고요. 또 1425님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9246님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적 공휴일이 아니라 출근하는 손님들의 원성이 큽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여러 가지 온도차가 있네요. 8106님도 역시 소기업은 공휴일을 쉬고 싶어도 못 쉰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날, 여유로운 날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7292님 두 집 건너 외국 여행 가고 남은 사람은 돈이 없고 참 경제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걱정 안 하는 경제 되도록 또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나는 10월 9일 한글날 저희는 생생경제 정상 방송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김우성 PD였습니다.